뉴욕 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주의 약세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0.19% 하락해 8,539를 기록한 반면 나스닥과 S&P 500은 각각 1%, 0.3% 올랐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의 경기 지표 호전 소식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프랑스가 1%, 독일이 0.7% 이상 오른 가운데 영국은 0.06% 소폭 올라 부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국제 유가는 사흘 만에 하락세를 보이며 11일 만에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2.6% 내려 배럴당 69달러 5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LG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7%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내놨던 예측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내 마녀의 날을 맞았던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유가 하락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부합권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만 수폭 밀렸는데요. 15포인트 0.2% 가까이 떨어지면서 8,539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유와 IMF가 연달아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 덩달아 기술주의 흐름도 좋았지만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밑을 하회하면서 상품주가 부진했던 탓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 마녀의 날 영향력이 별로 없었나요?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 뉴욕 주식시장은 한 이틀째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한 주 동안을 보면은 5주 만에 처음으로 좀 하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실 혼조세다라고 좀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는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 막판에 어떤 힘이 딸리면서 약세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골드만삭스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해서 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 기술주들은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여러 유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에너지주 그리고 코카콜라라든지 캐터필러 그리고 P&G라든 이런 산업재 그다음에 소비재 섹터가 전체적으로 약세로 반전이 되면서 결국에는 다우 지수에 좀 부담을 줬던 것 같습니다. IMF의 존 리스키 부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최근에 있었던 EU 회담에서도 각국의 정상들이 이 경기 회복에 대해서 조금씩 자신감들을 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주가는 이런 흐름들을 선반영했다는 측면에서 다소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23일, 24일 이틀간 가장 중요한 FRB 산하의 FOMC, 즉 공개시장위원회가 이제 정례 회의를 가져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자,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칠지 여부를 비롯해서 장기 국채 매입을 확대할지 여부도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결과를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예정이 예.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금리의 상승, 그 다음에 어떤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좀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FOMC 역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금리는 동결이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네. 어떤 정책의 변화를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연준 성명서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경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이 이 FOMC 성명서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거시 지표들이 최악을 벗어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어떤 비관적인 전망에서는 다소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에 대해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다소 강하게 시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지금 이미 풀려있는 여러 유동성, 특히 과잉 유동성에 대해서 이 소위 엑시트 전략들에 대해서 좀 검토할 시점이다라는 언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G7, G8 정상회에서도 나타났지만 미국의 가이스너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현재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해 유지에 대해서 강하게 좀 시사를 한 것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현재 과잉 유동성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물 부분에 대한 회복은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책 변화를 논할 시기는 아니다. 라는 측면들을 이 FOMC 성명서에서 크게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 금리와 양적 전화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이전과는 다른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이 양적 완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적으로 이 국채 매입을 규모 자체를 늘릴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 입장에서는 이 추가적인 경기 모멘텀이 부족한 데다가 이 정책 변화의 기미가 보일 경우에는 의외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예상되는 점에서는 이 주 초반 특히 좀 불안한 흐름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괜찮게 이제 보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조기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낮고 다만 양적 완화 정책을 보다 확대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들어봤습니다. 한편 지난주 유럽 주식 시장도 뭐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특별히 러시아 쪽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죠. 3월 이후에 러시아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많이 올랐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유가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러시아 주식시장은 지난 6월 2일 118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3주째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 같은 경우에는 3월 이후 2배가량 올랐던 이 RTS 지수의 상승이 뭐 기업들의 이익 전망에 비해서 다소 과도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 그리고 러시아 금융기관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우려로 비교적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 스탠다드 푸어스사가 상당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 은행들은 향후 2년 반 동안에 전체 대출의 약 한 14% 이상을 상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이 대출 자산에 대한 문제는 이 러시아 은행들에 있어서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이고요. 또 다음 주에 있을 이 신용등급 심사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에 다소 러시아 주가가 상당히 좀 타격을 받았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한 2배 이상 좀 주가가 올랐다는 부담감들, 그리고 이 하반기에 이 부실 채권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유가 상승에 비해서 러시아 실질적인 이 실물 경기 부분에 있어서의 회복 징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단은 러시아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러시아를 비롯해서 일단 유로존 어떤 은행들의 부실 문제는 계속해서 일단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지난주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중국만 나홀로 상승을 해서 좀 눈에 띄었는데 말이죠. 글쎄요, IPO가 이제 재개가 되고 비유통주 해제 물량이 좀 나오게 되면 부담이 있을 법한데 이미 선 반영된 겁니까? 예, 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6월 달 들어서 특징적인 현상은 6월 초 이후에 중국 본토 시장이 홍콩에 비해서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난 3월 이후에 거의 한 4개월 동안 이제 홍콩 시장이 강했던 것들을 다소 조금 이제 그런 반대의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최근에 본토 주식시장이 홍콩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 내부적인 요인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IPO 재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점과 이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 요인인데요. 이 IPO 재개는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 화, 수 동안 이 산진제약이라고 하는 이 우량 제약사가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IPO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IPO 대상 기업들이 1차적으로 중소형 우량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급 부담은 좀 완화되었다라는 분석들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정부는 이 IPO 제도도 이 투기적인 거래를 막는 쪽으로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IPO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 또는 투기적인 이 매수세가 유입되어서 시장을 교란시킬 그런 우려들을 좀 많이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뮤추얼 펀드라든지 신규 주식 계좌라든지 이런 수급 여건이 지난해 비해서 이 개선되었다는 소식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 리커창 부총리가 이 통화 완화 기조와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양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 점이 이 투자 심리에 좀 크게 좀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바닥론이 힘을 얻으면서 이 부동산 투자 회복과 함께 이제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이 건설기계 관련 업종들과 이 금융주들이 대한 관심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 시장은 신규 착공 감소하면서 이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이 또 다른 어떤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본토 주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대적인 강세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본토 주식시장 내에서도 이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관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재나 건설 기계, 그다음에 은행과 이 소비재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국내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도 이 중국의 어떤 그 테마들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말에 세계은행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5에서 7.2%로 상향 조정했지요. 중국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4조 위안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변수 있으면 좀 챙겨주시죠. 앞서서 FOMC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예, 물론 이번 주에 가장 핵심은 역시 이제 FOMC고요. 그 다음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지표들은 미국의 주택 판매 지표들입니다. 네. 예, 기존 주택 판매와 이제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고 이를 통해서 미국 주택 시장의 회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인데요.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된 지표들은 지난달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미국 경제 지표들, 특히 주택 시장의 지표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독일의 IPO 지수인데요. 이 지표는 이제 월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는 독일의 어떤 기업 실사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기업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지표가 최근 들어서 또 반등을 나타내면서 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경기의 어떤 회복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독일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 달러의 어떤 강세 현상이 주춤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달러 강세 현상이 주춤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에너지 가격의 어떤 그런 강세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지 여부에 좀 관심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 이제 나오게 되는 독일의 IFO 지수 결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에 미 재무부에서 역대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 1,040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 입찰을 할 예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적인 또 국채 발행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대우증권 허재원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6월 22일 월요일 뉴스 따라 접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달 1일부터죠. 사용기간 네. 2년 조항이 이제 적용하게 되는 비정규직 보호법. 이걸 놓고 이제 정계는 물론이고 재계도 상당히 시끄러운데 그렇죠. 지금 이제 뭐 2년 조항이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파견 근로자마저 계약 해지가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정규직법은요, 크게 그 기간제 근로자, 그 파견 근로자법 두 종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그 2년 전에 시행된 이 법은 그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그 2년간 채용했으면요, 그 이후에는 그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오는 7월 1일이 꼭 2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에 대해 그 정규직으로 전환하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해고하느냐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 한국 HR 서비스협회 조사 자료인데요. 그 오는 그 7월 1일을 앞두고 그 파견 근로자 10명 중 8명이 그 계약 해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 파견 기간 2년이 만료된 근로자 그 334명 가운데요. 그 79.0%인 264명이 그 계약 해지로 실직되고 있고요. 예. 그 334명 가운데 그 68명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됐고요. 그 나머지 2명은 그 계약 해지 후 그 다른 파견 회사로 옮겨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네. 또 그 사용자에 의해 직접 고용된 그 68명 중에서요. 그 정규직은 14명에 불과했고 또 54명은 계약직으로 고용되면서요.
어떤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파견 근로자 10명 중 지금 8명이 계약 해지가 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논의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뭐 정부와 정치권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법 시행 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요. 비정규직법 개정을 놓고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재계, 정부, 여당 등 각 주체별로요.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는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해 여당은 2년을 유지하되 시행 시기, 즉 그러니까 정규직과 해고를 정하는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야당은 2년 조항을 유지하되 정규직 전환 시 정부가 돈을 지원금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또 노동계는 이제 2년 연장을 반대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또 재계는 자율적 합의에 따른 기간 연장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 이렇게 각 주체 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요.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2년, 4년 또 그 외 여러 가지 옵션들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해법이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어쨌거나 비정규직 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지금 열릴 것 같지 않아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해법은 결국 국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하는데요. 예. 현재 여야가 맞서면서 6월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이제 7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제 비정규직 보호법 말고도 올해 중으로 해결해야 될 노동 이슈가 많거든요. 네. 당초 정부는 이제 비정규직 보호법을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문제를 보면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가 있습니다. 또 복수노조 허용 이렇게 더 큰 이슈들이 있거든요. 예. 만약 정부가 이번에 비정규직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다른 현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올해 내내 노동 관련 이슈가요. 뭐 정치권이나 우리 경제가 이렇게 몸살 앓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커다란 얘기를 해보죠. 주요 해외 기관들이 잇따라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상향 조정한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과 3월만 해도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보면요. 마이너스 2%대는 기본이었거든요. 네. 뭐 최악의 경우는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6월에 주요 투자은행 및 연구소들이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고 있는데요. 결과를 보면은 마이너스 1%대로 줄어들고 또 가장 나쁜 경우도 마이너스 3%대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주요 기관별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요. LG경제연구원은 어제죠. 21일 날 보고서를 통해서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마이너스 2.1%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마이너스 1.7%로 예측을 했거든요. 네. 또 내년 성장률은 플러스 3.6%로 예측을 하면서요. 우리나라 경기가 이제 U자형 회복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모건 스탠리는 우리나라 성장률을요. 당초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1.8%로 높였고요. 네. 뭐 시티그룹도 마이너스 4.8%에서 마이너스 2.0%, 또 JP 모건도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2.5%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 골드만삭스, UBS, 도이치방크 큰 해외 IB들이요. 6월에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올렸는데요. 올 초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올해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까지 역성장을 우려했는데요. 네. 현재 들어선 이 같은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월에서 6월 사이 이렇게 성장률이 갑자기 상향 조정된 원인은 어디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성장률 상향 조정 주요 원인으로요. 올 상반기 때 한국 경제가 예상외로 성적을 거뒀다는 점이 좀 작용할 것 같거든요. 상반기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그 고비를 잘 넘겼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일단 상반기 경영 환경을 보면요. 우선 원화절하로 대변되는 환율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환율 효과가 기업들의 실적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요. 또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도 한몫을 했습니다. 현재 최근 연말에나 유행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지금 활발한데요. 예. 이유는 이제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했기 때문이거든요. 또 당초 예상보다 세계 경기가 크게 악화되지 않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그 우리 주요 수출원인 중국이 그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 등이 작용했습니다. 결국 그 이제 상반기에 성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요. 예. 그 연간 성장률도 그 상향되는 효과로 이어진 거거든요. 단 그 하반기에는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재정 효과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에 워낙 많은 돈을 집행했기 때문에요. 그 하반기에는 그럴 여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네. 만약에 그 민간 투자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제 그 재정을 위한 그 한계는 뚜렷하고요. 예. 또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원화가 절상되면서 그 환율 효과도 사라지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하반기 위험 요인을 어느 정도 잘 극복하느냐가 그 한국경제협력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이제 더 이상 올 하반기에 풀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예. 원화와 함께 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글쎄요, 우리 하반기에 얼마나 또 더 경제가 좋아질 수 있을런지는 미지수로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좀 더 구체적인 산업계 소식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업계 주력 제품이 DDR2였는데 DDR3로 바뀔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 디램 반도체는 크게 그 DDR1, 2, 3 이렇게 나눌 수 네. 있거든요. 사실 이제 DDR1은 이제 구식 제품이고요. 크게는 이제 DDR2하고 DDR3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DDR3는 그 DDR2보다 그 성능이 그 2배가량 뛰어난 그 차세대 제품입니다. 하지만 그 현재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다 보니까요. 그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그 DDR2를 주력 제품으로 내세워가지고요. 그 세계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 최근 이제 DDR3 가격이 오르고 그 인텔 등 그 주요 업체들이요. 그 컴퓨터 등 자사 제품의 그 DDR3 사용 채택을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 DDR3 그 고정 거래가 추이를 보면요. 올 1월 상반기만 해도 그 0.94달러에 머물렀습니다. 그 1월 하반기에는 1달러를 기록했고요. 또 4월에는 다시 그 0.88달러로 하락했는데요. 그러던 중 5월에는 그 1.13달러로 가격이 올랐고요. 그 6월 상반기에는 1.25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또 여기에 이제 인텔과 AMD 등 그 주요 CPU 업체들이요. 그 최근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등 그 국내 메모리 업체들에게요. 그 올해 하반기부터 그 대부분의 자사 제품에 그 DDR3를 채택하겠다 이런 사용을 통보를 했거든요. 예. 그 세부적으로 보면 뭐 인텔사는 올 하반기부터 그 노트북과 데스크탑의 그 주력 또는 범용 제품이에요. 네. 그 DDR3를 그 전면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그 서버의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모든 제품에 그 DDR3를 채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AMD사도 그 데스크탑에 대해서 그 2009년 하반기부터 그 DDR3 채용을 늘려나가는 계획이거든요. 네. 이에 맞춰서 그 우리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도 그 DDR3 생산량을 늘릴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 현재 그 디램 반도체에서 그 DDR3 생산 비중이 10%대에 불과합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 국내 업계는 이 비중을 올 연말까지요. 그 40에서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예, 성능이 뛰어난 차세대 제품인데다가 이 제품 가격 자체가 오르고 있으니까 주력 제품을 이쪽으로 바꾸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말고 해외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떤지요? 그렇습니다. 그 일단은 그 DDR3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인기 끌수록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예, 그 현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계가 치킨 게임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치킨 게임은 엄밀히 말해서 그 현재 주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그 DDR2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DDR2의 경우 우리 업체나 해외 업체 간의 그 기술력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나라나 해외 업체나 그 DDR2의 경우는 그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 DDR3는 좀 다릅니다. 그 현재 그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요, 그 DDR3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요,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마이크론, 일본 엘피다 이렇게 4개 회사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마이크론과 엘피다보다도 더 많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그 DDR3의 경우 국내 업체만이 유일하게 그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DDR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요. 그 반도체 치킨 게임은 사실상 끝나고요. 그 반도체 업계에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절대 우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영원히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또 얼마 전에 일본 엘피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도 그렇죠, 예. 했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이종배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유의 날을 맞았던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유가 하락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보합권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만 약보합을 보였을 뿐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했는데요. 다우지수는 15포인트 0.2% 가까이 밀리면서 8,539로 마쳤습니다. 이유와 IMF에서 경기 회복 희망의 메시지가 나왔고 또한 GS 쪽에서 강력 매수 추천을 하면서 MS가 많이 오르며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금융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배럴당 $70를 하회하면서 에너지 그리고 상품주가 좀 부진해 다우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한편 달러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달러 유로 환율도 상승했고 엔달러 환율도 하락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시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